충남 공주에 위치한 송산리 고분군. 백제 웅진 도읍기 왕들이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채 잠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 백제 고분의 유물을 불법 도굴해간 가로배 지원. 기적적으로 도굴꾼의 손을 피한 고분이 있다. 1971년 7월 배수로 공사 도중 우연히 발견된 왕릉. 고대사 최초로 무덤의 주인이 밝혀졌다. 주인공은 바로 무령왕. 잊혔던 백제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됐다. 1500년 전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였던 백제. 무려 4,600여 점의 화려한 유물들이 그 증거다. 그로부터 50년 후 무령왕릉 주변에 60여 개의 백제 고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과연 찬란했던 백제 역사의 비밀을 풀어줄 제2의 무령왕릉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공주의 대표적인 백제 유적. 송산리 고분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일제 강점기 공주고보 일본어 교사로 1927년 1월 공주의 등장에 해방될 때까지 지냈던 가로배 지원. 고분 발굴에 있어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영역을 넘나들었던 가로배는 평양 생활을 접고 엄동설안의 공주를 찾았다.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 도읍지에 대한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곳이 백제의 옛 도읍 웅진성인가 하는 생각에 낙담이 되었다. 산간을 가로 흐르는 금강의 남쪽 기슭에 지름 3km 정도의 작은 분지가 있는데 사방은 전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채 거기에 작은 읍이 만들어져 있었다. 역시 이러한 곳이라 견고한 도성을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곤 하였다. 당시만 해도 백제 유적 조사가 없었던 공주. 부여와 달리 백제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와 연구가 턱없이 부진했다. 백제를 대표하는 유적이라곤 고작 공산성이 전부였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백제 유적과 같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다. 만약 백제 유적을 보고 싶으면 금강을 따라 40km 정도 내려가면 부여가 있으니 거기 가서 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멸망당한 유적 등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맥이 탁 풀려버렸다. 집과하면서도 공주 지역의 백제왕릉 발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가로배 지원. 어떤 이유였을까? 향교의 서쪽에 무덤이 있는데 백제왕릉이라고 전한다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의 구절에 주목했다. 가로배 지원은 원래 낭랑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러 평양으로 갔는데 평양이 이미 총독부 박물관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조사하고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어차피 낭랑과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지 못할 거면 공주가 백제의 옛 도읍지였었으니까 그 공주에 가면 백제 유적이라도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공주로 오게 됐고 실제로 공주에 있는 백제 유적을 조사를 하게 됐죠. 백제 유적 조사는 부여에서 먼저 진행됐다. 1915년을 시작으로 능산리 고분군의 전모가 드러났다. 공주의 발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공주의 경우에는 공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진기의 왕릉군이 어디인지는 사실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27년에 처음으로 이 가루베지온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도굴에 의한 신고가 들어와서 192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송산리 일대에 왕릉군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여에 비해서 한 10수년 이상 발굴조사가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공주지역 백제 유적보다 일본인의 관심을 더 끌던 곳이 있다. 계룡산 자락의 갑사와 신원사 등 사찰의 건축미는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주 계룡산 기슭, 일제가 주목했던 또 다른 곳이 있다. 조선시대 가마터였던 공주 학복리 요지. 철화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생산지다. 학복리 요지가 세상에 알려진 건 1927년 총독부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왜 철화 분청사기에 열광했을까? 그 미의식을 가지고 다도를 하는 그 일본인들한테는 청자나 백자에서 볼 수 없었던 투박함, 회화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양들 또는 거침없이 펼쳐진 그런 필체, 그런 것들이 아마 일본 사람들한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제 유적 조사의 사각지대였던 1920년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1927년 3월 초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다. 무덤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무너진 천정을 발견하고 석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당시 공주의 한 학교에서 공사 중 발견된 벽돌이 골동상을 통해 매매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유물이 돈이 된다는 것은 만연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러한 소식은 가르베에게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뜻밖의 블루오션을 확인한 것이다. 놀라움에 공주를 샅샅이 답사했다. 공주를 중심으로 한 일대 산악, 산릉 등을 한없이 돌아본 결과 1927년 3월에는 공주읍의 서북쪽에 있는 송산리의 구릉 일대에서 제1호분에서 제4호분까지의 고분 4기를 발견하고 이어 공주읍을 중심으로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릉에서 한없이 많은 백제의 분묘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일본어 교사였던 가로베가 어떻게 발굴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운 좋게도 공주사리가 고분 조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 군수는 유적 발굴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총독부 박물관은 1927년 10월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조사단은 5개의 고분 중 구 1호분과 구 5호분만 직접 발굴 조사했다. 구 1호분 내부는 기역자형으로 북벽보다 남벽이 조금 길게 되어 있다. 비록 도굴된 고분이지만 은재, 과판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구 5호분도 도굴되긴 마찬가지. 천정까지 파괴되었고 덮개들은 현실 내에서 떨어져 있었다. 다행히 토기와 유리구슬 등 유물은 온전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고분의 수와 번호 부여 방법을 두고 총독부 박물관과 가로베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총독부 박물관은 고분이 동서 방향으로 일렬로 자리했다고 보았다. 서에서 동으로 1호분부터 5호분까지 번호를 부여했다. 반면 가로베는 동에서 서로 4기의 고분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번호를 붙일 때
가르베 지원하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박물관하고 아무 상의가 없이 이제 붙인 거죠. 또 이제 기관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가르베 지원은 똑같은 고분을 두고 박물관 소속 양쪽의 기관이 기준이 아니니까 달랐던 이유는 어떻게 무엇일까? 붙였는지 사실 알 리도 없는 건 거고 그 사람들이 또 이걸 알려줬을 리도 없는 건 거고. 근데 나름대로 조선총독부 박물관에서는 이제 걸어오다 보면 첫 번째 만나죠. 저쪽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번호를 이제 붙인 것 같고 가르베 지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 사상에 입각한 명당에 만들고 그 뒤에 인공산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걸 인공산이라고 봤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뒤에 점차로 만든 거다. 그리고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총독부 박물관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조사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봉분이 좀 작았더라도 이게 고분인 걸 알고 숫자를 거기다 계산을 한 거고 가르베 지원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봉분이 작게 남아있는 그거를 고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가로베는 백제 고분을 평지가 아닌 구릉사면에 만든 것에 주목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사신의 사상이 고분을 축조한 장소의 지형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즉, 분묘를 축조하는 땅의 첫 번째 조건은 대체로 구릉의 남사면 중간 지점이다. 낙랑이나 고신라의 고분을 보면 평지에 축조된 것이 많지만 백제에는 평지에 축조한 분묘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구릉사면 내지 산중턱에 고분을 만들었다. 신라의 고분은 어떨까? 고분들이 평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신라 고분과 달리 구릉사면에 있는 백제 고분은 사신 사상에 따라 만든 것이라 본 것이다. 구릉의 일정 부분만 파고 들어가면 돌방을 쉽게 구축할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중국 남북조 시대에도 이처럼 산 구릉이나 능선에 무덤이 축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수지리설의 영향입니다. 즉 배산임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의 길지라는 곳을 일부러 선정을 해서 조상의 무덤을 축조하려고 하는 풍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산 중턱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위에 돌방을 만드는데 위에 마운드를 높게 하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배산 같은 거다. 백제 고분은 왜 신라 고분보다 도굴이 손쉬웠던 것일까? 천여분으로 발굴될 수 있던 거죠.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서 목관 위에다가 많은 돌을 쌓아서 실제 도굴이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서 백제의 무덤은 돌방 무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나 천정의 일부를 뜯으면 사람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거죠. 5년 사이 가로베는 이른바 백제 고분 박사로 통할 정도였다. 1932년 고분 관람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다 발견된 5호분. 드디어 조사할 기회가 생겼다. 5호분은 부부 합장으로 보이는 관대 2개가 발견되어 눈길을 끌었다. 벽면은 돌로 촘촘히 쌓아 올렸다. 가장 아래에 있는 관대가 시선을 끈다. 연화문이다. 무령 왕릉에서도 발견된 문이다. 6호분은 가르베가 처음 발견하고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6호분의 배수로가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인데 그동안 벽돌 무덤 발견 가능성을 제기해온 터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부에 들어가는 곳을 고심했는데 흙을 제거한 결과 낡은 도굴공을 발견하고 조금씩 발을 디디며 현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촛불이 금방 꺼지고 머리가 아찔해졌다. 가스가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실은 벽돌로 쌓아지고 내 벽에는 벽화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여기에서 가스 제거 작업을 하는 한편 경성의 후지다 선생에게 타전했다. 터널형 천정 구조의 벽돌 무덤 송산리 6호분. 4개의 벽면에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벽돌로 쌓은 벽에 회치를 하고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 그리고 남쪽에는 봉황의 형상을 한 주작, 끝으로 북쪽에는 뱀과 거북을 하나로 한 현무가 긴 세월을 품고 있었다. 묻혔던 또 하나의 비밀을 발견했다. 벽돌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단서가 된 것이다. (8월 1일) 오후 4시경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한 것 이상으로 내부는 완전히 보존되어 벽화도 있었고 불감도 있었고 관대도 있었으며 유물도 도굴을 당한 것 치고는 비교적 많이 잔존하였는데, 이러한 기쁨 속에 경성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타전하여 후지다 씨, 고이즈미 씨의 출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동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고분 안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것이다. 현지 조사단이었던 고이즈미는 당시 황당했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그처럼 온화한 후지다 위원님이 얼굴빛을 바꾸며 경로에 찬 언사를 퍼부으시는 것은 그전에도 그 후로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후지다 위원님의 질책은 공주 지역의 관계 유력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아무런 내색도 않고 설명진에 참가하고 있던 특정 인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었다. 특정 인물은 바로 가로베 지온. 우리가 도착했을 때의 현실 상황인데, 도굴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현실 내부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유물이라고는 토기편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마른 세토 위에 발자국만 어지러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관대 상면의 벽돌은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관대 주변과 연도 서쪽의 바닥면에 깐 벽돌도 파헤쳐져 있었는데, 이는 도굴꾼이 유물을 찾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대와 현실 바닥면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행하였다고 보여질 공산이 컸다. 맨 처음에 무덤 안에 들어왔던 가르베 지오는 이 도굴된 고분이지만 적지 않은 유물이 거기 있었다고 돼 있고, 나중에 연락을 받고 들어온 총독부 박물관 직원들은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무덤 안에 이미 유물들이 아무것도 없고 깨끗이 청소까지 돼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무덤 안에 유물이 있었던 거고, 그걸 총독부 박물관 사람들이 조사하러 오기 전에 가르베가 어떻게 손을 댔던 게 아닐까. 1927년부터 1932년 사이 수백 개의 백제 고분을 발굴 조사해온 가로베 지온. 그에게 공주는 화수분 같은 곳이었다. 그렇다면 무령왕릉은 어떻게 도굴을 피할 수 있었을까? 백제 고분에 대한 남다른 해석 덕분이었다. 가르베는 그 백제 무덤이 사신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에 해당되는 맥 가운데 무덤을 만들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덤 뒤에 이제 현무에 해당되는 조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공산이. 그래서 이 무령왕릉을 6호분을 만들기 위한 현무에 해당되는 인공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안 했죠. 송산리 6호분, 무령왕릉과 함께 벽돌 무덤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교천리 3호분이다. 1939년 가르베에 의해 조사된 이후 그동안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었다. 80년 만에 찾은 고분은 왕릉급 무덤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당시에는 무령왕릉 발굴이 최대 관심사였다. 그로 인해 조사와 연구가 미뤄졌던 교천리 3호분.
왕릉급 무덤의 연결고리가 벽돌 무덤인 만큼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완성 무덤으로 밝혀졌다. 벽돌 무덤으로 축조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덤 한쪽이 무너져 있다. 도굴과는 다른 양상이다. 기술적인 한계를 넘지 못한 초기 작품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발굴을 해본 결과 가르베지온이 조사한 거랑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형상을 보니까 동벽, 서벽, 북벽은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있고 남벽은 그 대신에 아무것도 쌓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교촌리 사모부는 처음부터 다 완성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벽돌을 쌓는 방식과 등감의 모양이 차이가 난다. 교촌리 사모부는 비록 그 미완성 형태로 이제 발견되기는 했지만 가르베지온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맨 먼저 만들어지고 이어서 6호분 무령왕릉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한다면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또 연습하고 해서 6호분과 무령왕릉과 같은 이런 완성된 고분을 만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백제의 옛 도읍지 공주. 발굴과 도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1920년대와 30년대. 논란의 중심에는 가르베지온이 있다. 무려 1000여 개의 고분을 직접 확인했고 그중 100여 개는 실측 조사까지 한 가르베. 백제의 유물을 반출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소장품들은 놀랍게도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도쿄 제실박물관,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입니다. 1931년도, 1932년도에 유물을 여러 점 샀습니다. 그 가운데에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토기 바닥에 보면 가르베지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모를 보면 1931년도 10월 달에 가르베지온이 이 공주 주변에 있는 백제 고분에서 사사로이 발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931년 10월 달에 도굴을 해서 1932년도에 도쿄 제실박물관에 팔은 것인데요. 바닥에 상세하게 적힌 품명과 발굴지, 그리고 날짜. 1931년 10월 공주 부근에서 발견된 백제 톡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와세다 대학에 기증한 유물에서도 가르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IGH 컬렉션에 들어있는 백제 토기 가운데 자그마한 항아리, 그 다음에 얕은 접시에 다리가 3개 달려있는 삼족 토기가 있습니다. 그 토기 바닥에는 그 토기의 입수 내력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당시에 그 메모가 현재 토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인쇄를 했습니다. 인쇄를 한 프린트물 위에 만년필로 가르베지온이 메모를 했습니다. 대개 1932년, 1933년에 공주 지역의 백제 고분에서 발굴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분명히 공주에 있는 고분에서 발굴된 것, 아마도 도굴이죠. 도굴된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불법 반출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제 토기를 수집한 시기는 모두 1930년에서 32년 사이. 공교롭게도 가르베가 활발하게 무단 발굴을 했던 시기다. 가르베지온은 고고학적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야말로 아마추어죠. 그 아마추어가 공주에 있는 고분 300여 개를 발굴했다. 본인은 발굴했다고 합니다만 실제는 도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의 뚜껑돌을 열고 안에 있는 유물을 수습해서 정식적으로 학계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사사로이 개인이 처분하거나 혹은 기증하거나 혹은 대리인을 내서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이죠. 해방 직전 가르베는 강경여중 교장으로 발령받는다. 강경으로 간 후에도 공주 지역 유적 답사는 줄기차게 이어졌는데 해방이 되자 비로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해방이 되니까 그걸 우리 공주분들이 여기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이미 가르베는 떠난 다음이고 이 교장실이고 뭐고 다 뒤져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들리는 얘기로는 부산까지 쫓아갔는데도 놓치고 말았다, 일본으로 떠난 다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방 후 공주 주민들은 가로베가 가져간 백제 유물들을 돌려받기 위해 미 군정청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재빨리 일본으로 돌아간 가로베는 가져온 것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이다. 미 군정청을 통해 신병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되고 말았다. 유물 반환은 결국 허사가 되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우리 문화재를 기증한 오구라 다케노스케. 가로베가 수많은 유물을 빼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문제적 인물이다. 2006년 공주의 뜻밖의 기증품이 도착했다. 웅진기 백제기와 4점, 가로베 유족이 기증한 것이다. 과연 4점뿐일까 하는 의문도 잠시 역사의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그중 2점이 공주 신원사지, 공주 서열사지 등 출토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 이 기와가 백제 웅진기의 그 절터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합니다. 다른 하나는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연꽃무늬나 제작 기법을 살펴보면 그것이 한성기의 백제 제작 기술, 그리고 중국 남조의 기와 제작 기술과 일정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고구려와 치열한 패권 다툼을 했던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한다.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전사. 백제는 큰 승리를 거둔다. 백제의 원한이 깊었던 장수왕. 475년 백제의 위례성을 공격했다.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수도 한성은 함락되고 한성 백제 시대는 이로써 막을 내렸다. 계로왕의 동생인 문주왕은 475년 수도를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옮기고 538년 사비로 천도하기까지 64년간의 웅진 시대를 맞이한다. 그런데 문주왕은 왜 하필 웅진으로 천도했을까? 백제 왕실과 국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백제를 지킬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골랐다고 봐야만 되겠습니다. 공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동쪽으로는 계룡산이 뻗어 있어가지고 신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금강이 띠를 두르면서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고구려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천연의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왕들의 암살과 잇따른 의문의 죽음, 극도의 혼란에 빠진 백제. 대혼란 속에서 501년 무령왕이 등극한다. 백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린 무령왕. 기록에 따르면 8척에 이르는 훤칠한 키에 수려한 용모, 성품 또한 인자해 민심이 따랐다고 한다. 이 무령왕의 경우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들을 끌어들이고 또 화합을 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해서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간 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백제에서는 무령왕과 같은 사람이 이제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령왕은 왕권 강화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성공했다. 놀라운 속도로 국력을 회복하고 주변 국가의 네트워크에도 눈을 돌렸다.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갱위 강국의 왕이 되었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백제 25대 무령왕릉이 처음으로 발굴되었습니다. 너비 3.5m, 길이 7m, 돔 형식의 돌벽돌로 된 이 무덤은 백제고분 제6호의 배수구를 받아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연도에 놓인 지석에 의해 1445년 전에 묻힌 백제 무령왕의 무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무령왕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건 1971년 7월 장마철이었다. 6호분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무덤.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세계적인 사건이었다. 수많은 벽돌을 빼곡히 쌓아 만든 터널형 무덤. 입구엔 기묘하게 생긴 돌짐승이 있다. 천년의 세월 동안 무령왕릉을 지킨 진묘수다. 지석엔 무덤의 주인이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 새겨져 있다. 사마는 무령왕의 이름. 영동대장군은 521년 중국 양나라 무제로부터 받은 직책이다. 무덤의 주인이 백제 25대 무령왕으로 확실해진 것이다. 백제는 물론 주변 국가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낯선 무덤 형태. 벽돌을 쌓아 터널형으로 만든 무덤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듯 화려한 연꽃 무늬로 장식돼 있다. 당대 동아시아 최고급 묘제였던 벽돌 무덤. 연꽃 등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왕과 왕비가 합장된 무덤에선 무려 108종, 4,600여 점에 이르는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다. 이 왕릉 안에는 그 당시 백제의 최고 기술과 또 능력이 갖춰져 있는 부장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백제 최고 공예 미술이라든지 또 백제인들이 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물품을 무령왕릉 안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무령왕릉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 부부의 목관이 복원되어 전시되어 있다. 수년간에 걸쳐 보존 처리된 목관. 특이한 것은 목관의 재질이 금송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엔 없는 나무로 주로 일본 남부지방에서 자란다. 무령왕 부부의 관 제작을 위해 특별히 들여온 것으로 짐작된다. 무덤을 지키는 돌짐승, 진묘수. 뿔과 날개가 달린 이 상상의 동물은 중국의 것과 닮았다. 가장 놀라운 유물은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지석. 무덤에 들어간 고고학자들이 가장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지석이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은 작은 사각형 각섬석이라는 약간 녹색을 띤 작은 돌이지만 그 안에는 무덤의 주인, 그리고 언제 매장되었는지, 그리고 백제의 상장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전체적인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무덤의 주인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할까? 신라 고분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경주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릉원. 1973년 천마총이 발굴되었다. 독을 흔적 없이 발굴돼 엄청난 신라 유물이 나왔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고업은 황남대총. 무려 5만 8천여 점의 유물로 보아 왕릉급 무덤으로 추정되지만 주인을 밝히지 못한 무덤은 총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다. 무령왕릉은 삼국시대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졌다. 통나무 기둥으로 유적의 존재를 드러낸 이곳에서 연꽃무늬 기와가 출토되었다. 궁궐에서나 나올 법한 유물이다. 이곳의 비밀은 무령왕릉의 지석에 있다. 서쪽 땅에서 장례를 치렀다는 문장이 눈에 띈다. 다른 면에는 매직권이 새겨져 있다. 두 가지 단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왕궁인 공산성을 기준으로 서쪽은 놀랍게도 정지산이었다. 무령왕과 왕비의 빈전으로 추정되었다. 지석 제3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현재 공산성에서 서남쪽이 바로 이 송살리 고분군 무령왕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공산성에서 바로 서쪽, 그 서쪽이 어딘가를 이제 따져보았을 때 공산성 서문에서 서쪽 방향을 보면 대부분 다 금강 또 제민천변이 되겠습니다. 서쪽에 유일하게 뭔가 의례를 거행하거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정지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령왕릉 지석에서 보이는 신지와 유지라고 하는 방위를 계산해 보면 바로 신지가 무령왕릉, 유지가 바로 정지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무령왕 시대. 중국 양나라의 화폐 오수전. 백제와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좌우 대칭을 이루는 장식은 일본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닮았다. 무령왕비 금동신발과 일본의 금동신발 역시 제작 기법이 유사하다. 무령왕 허리춤에서 발견된 무력의 상징 환두대도. 둔궁 고리 안의 용문양은 주인이 최고 권력자임을 의미한다.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화려한 청동거울.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청동거울은 일본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도 출토되었다. 다양한 유물들은 백제와 일본이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화려한 무늬가 표현된 동탁은잔, 두 마리의 용이 연결된 팔찌. 유물들은 백제와 중국 양나라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무령왕이 다시 백제를 강한 국가로 일으켜 중흥을 이루었다는 물질적인 증거들이 무령왕릉에서 도굴되지 않은 채 기적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유물들은 당시 백제가 해상 강국이라는 무역 강국이라는 그런 의미에 걸맞게 중국과 일본, 당시 동아시아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이 이 무덤에서 함께 발굴이 되었습니다. 국립공주박물관 보존과학실. 유물 복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령왕의 금동신발. 출토 당시 급하게 수습된 신발은 뒷부분이 파손돼 있었다. 남아있는 파편들은 흩어진 역사의 퍼즐을 맞추듯 한 땀 한 땀 맞춰지는 중이다. 50년 전에는 보존 처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첨단 장비를 활용할 만큼 유물 복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보존 처리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복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바닥에서 수습된 유물을 정리하면서 금동신발 일부 편이 확인되어 이를 보존 처리를 통해 복원할 계획입니다. 화려한 문양과
섬세한 세공 기법이 돋보이는 무령왕비의 금동 신발. 수준 높은 백제의 공예 기술이 돋보인다. 발견 당시만 해도 일부 금속품의 녹처리가 잘못돼 원형이 훼손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구진들의 집요한 복원 과정을 통해 미세하게 남아있는 직물까지 분석해 1500년 전의 부장품을 완성했다. 공주의 한 야산. 성산리 고분군 주변에 고분 60여 개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지표조사 도중 유물 하나가 발견되었다. 야산에서 발견된 벽돌. 중방이라는 글자가 적힌 벽돌은 무령왕릉에서도 사용된 것이다. 크기와 글자의 위치를 볼 때 무덤방 벽면에 세워 창살 모양을 장식한 것과 유사하다. 문영왕릉 남쪽으로 약 80m 지점에서 중방이라는 글자가 도드라지게 새겨진 벽돌이 한 점 수습됐는데요. 이로써 이 일대에 문영왕릉이나 6호분과 같은 벽돌 무덤 또는 5호분이나 이번에 조사된 29번처럼 현실 바닥이나 관대 또는 그 현문 폐쇄 등의 벽돌을 이용한 그런 돌방 무덤의 그 존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산리 고분군 발굴 조사는 지난 3월 시작됐다.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갱위 강국선은 1500년이 되는 해다 보니 기대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탐색갱은 저희가 처음부터 전면 제토하지 않고 유구의 양상을 보기 위해서 일부 탐색갱 트렌치 조사를 하는 건데요. 막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켜 한 켜, 한 1cm에서 3cm 정도 얇게 제토를 하면서 유구의 양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는 평탄지 일대, 사면 말단부에서 평탄지 시작 지점, 29호분 주변 등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서벽 그리고 굴강 라인이 일부 확인. 지난 6월 29일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6호분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0m 떨어진 29호분. 아쉽게도 천정을 비롯한 상부는 모두 유실되었다. 하지만 밖에 전문가들은 술렁이었다. 무엇 때문일까? 무덤 하부는 가로 3.5m, 세로 2.5m, 6호분보다 규모가 크다. 바닥은 벽돌을 빽빽이 깔아놓았고 벽은 사암과 화강암을 깎아 쌓아 올려 벽돌 무덤과 돌박 무덤을 절충한 독특한 구조라는 것이다. 연화문과 중방명 명문전도 발견됐다. 왕릉급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초다. 29호분은 이미 1933년 가로배에 의해 무단으로 파헤쳐졌다. 정덕부 박물관 고적조사 담당자가 왔을 땐 고분안이 파괴되어 비어 있었다. 도굴로 가려진 웅진 백제시대의 수수께끼. 29호분은 풀 수 있을까? 오늘 발굴의 제일 큰 성과는 29호분의 위치, 정확한 위치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 고분을 만든 축조 기법도 알 수 있게 됐다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요. 근데 석실 축조 기법은 보니까 한성기 석실 축조 기법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웅진기까지만 해도 석실의 축조 기법은 한성기 기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 이제 오늘 확인이 됐어요. 무령왕릉 발굴 당시 취재기자였던 변평섭 씨. 50년 만에 무령왕릉을 다시 찾았다. 아쉽게도 현재는 영구 폐쇄되었다. 벽돌이 갈라지고 이끼가 끼는 등 보존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비는 오고 사람들 막 몰리고 하니까 빨리 그 발굴하기 위해서 내중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빗자루로만 쓸었어요. 빗자루로. 그러니까 그 구슬이 가령 구슬이 나왔으면
목걸이인지 손에 달린 건지 이런 걸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다 담은 겁니다. 왕릉 발굴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발굴. 북새통이었던 현장의 유물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다. 무덤을 지키는 진묘수는 갑작스러운 공기 노출로 고유한 색마저 사라져버렸다. 오후 3시쯤에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뽑으니까 그 수증기 같은 것이 확 품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1450년이나 된 그 이 무덤 속에서의 그 수증기랄까 가스랄까 이게 이제 뽑아 나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속에 있던 석수 이렇게 돼지 모양의 그런 그 이제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이제 생각했는 건데 거기에 있던 립스틱 모양의 그 빨간 입술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최초의 왕릉. 17시간 만에 이루어진 졸속 발굴.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고고학 역사에선 그야말로 대전환점이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1973년부터 경주의 천마총, 그 이후에 황남대청 발굴이었습니다. 충분한 준비, 또 발굴 모든 과정을 촬영을 하고 기록을 하고 메모를 남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령왕릉 발굴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 고고학이 발전하고 특히 한국 고고학 발굴이 진전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수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다. 29호분 발굴을 시작으로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이곳에서 제2의 어떤 웅진기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견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백제의 능원제를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제사를 준비하던 시설이나 혹은 제사를 위해서 머물렀던 그런 공간과 같은 것들이 함께 밝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백제 웅진 도읍기 왕들의 무덤인 송산리 고분군. 일제강점기 도굴꾼 가르베 지원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도굴을 피한 무령왕릉이 발굴돼 찬란했던 백제 역사와 문화를 세상에 알렸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새롭게 이름이 바뀐 송산리 고분군. 체계적인 발굴 조사로 1500년 전의 비밀을 풀어주길 기대해본다.